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최근에 있습니다. 제가 노란 리본 배지를 존경했던 착용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양승민 국회 입법조사관님, 또 저의 오랜 동지인 은평갑 윤재현 당원님께서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슬프지만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정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오른편에 있는 스위치를 조작하며 발언대가 국무위원석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앉아있던 국회의원들 자리를 뜨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석 빈자리가 많습니다. 총리님. 김민석 국무총리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총리님,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부 야권 인사들이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해서 매우 많은 조롱을 쏟아냈던 기억 있으십니까? 허황된 구호다, 네, 개미할 있습니다. 기식이다 등등의 그런데 막상 코스피 5천을 또 달성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염치 없는 정치적 건망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하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뤄낸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한 분을 한 분 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주식 투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쨌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정한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효능감과 기대를 갖게 됐고 시장 전체로 봐서는 소위 원인무브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도 자금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되는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들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가 주식이었습니다. 추이로 보면 20년 만에 부동산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건데요. 37% 사실 상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러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바가 있는데 2023년과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2024년도에 간담회 상법 개정의 참여하는 효능을 사진 느끼고 자료화면에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사진 보여주시는 자리에 저도 갔던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께서 상법 개정을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해 주신 결과가 사실은 저희도 법을 통한 환경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비로소 갖게 되는 어떤 입법가로서의 어떤 효능감과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2부 리그로 취급받는 코스닥이 있는데요. 이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것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김태년 의원님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처럼 독자 생존력을 갖춘다면 3천 스닥 시대도 전 머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가 5천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정부 내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대통령님께서 코스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서로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판단을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코스피처럼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김태년 의원님의 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변화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좀 보면요. 예전에 상법을 개정했을 당시와 좀 매우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해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코스피 5천을 얘기할 때나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 때 당시 상황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여 감정적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히나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 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실과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이라기보다도 계엄 이후에 계속 나왔던 주장.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정당 내에도 있고 정당 밖에도 있고 여러 종교계에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헌법 77조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국회의 해제 권한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전 통제가 어렵고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계엄을 꽤 일찍 경고했던 맞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그때 가칭 서울해봄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내에 의원 몇 분이 이 계엄 관련 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당대표 시절에 만약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을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네, 아마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내용도 반드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좀 작은 이슈일 수 있는데요. 25년 11월 17일 날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라는 공사 현장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하신 상태에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시겠다라고 네, 발언을 하신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다거나 말씀 주실 게 있어요? 네, 원래 그 감사의 정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비로소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일부 안다 하더라도 그런 그 바트로총이라고 흔히 얘기되는 그런 건축물이 쓴다는 걸 대부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듣는 바로는 국토부 등 관련한 규정을 저런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로 다음은 돌아가는 정성호 김민석 법무부 장관님. 국무총리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발언대 쪽으로 이동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의장석을 향해 인사한 후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장관님, 네. 현재 의장석에 윤석열에 대해서 의장을 체포영장 기다리고 집행 있습니다. 방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2차 특검 그러나 제가 가장 판례를 먼저 분석해 수사받아야 보면 할 국민의힘 45인의 명단 공무집행 사진 방해에서의 자료가 유형력 있습니다.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인데 스크럼을 짰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의 법리라든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 저는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갖고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2차 종합 특검이 이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정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명백한 허위 진술, 회유,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공소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공소를 기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협박, 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정도로 핵심적인 증인들이 줄줄이 회유당했다, 협박당했다, 조작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공소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어떤 뭐 진행 중인 재판이긴 하지만은 진행 중인 재판 중에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진술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성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법이 왜곡되는 일이 없이 정의가 실현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도 다 제가 보기에는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례들인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법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검사들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수사라든지 또는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론을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독일도 법 왜곡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하루빨리 좀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죠. 지금 뭐 증권 집단 소송법이 있긴 하지만 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집단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집단 구제 제도가 없는 나라가 3개 나라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 저하시켰을 때 미국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정부나 또는 민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바보인데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더 바보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서두를 테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꼭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저희 법무부의 10대 법을 저희도 정리를 해갔고요. 법사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저 여당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집단소송법에 조속한 입법이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알겠습니다. 장관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5번째 박주민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발언 때 기능을 조정 중입니다. 정면을 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박주민 의원. 발언대가 정면을 향해서 거의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220여일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분들께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왔던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법 개정 논의했을 때 근거 없는 비판, 근거 없는 비난으로 발목을 잡혀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허비한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사회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하게 해당되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 사법부 그리고 특검 등 수사기관은 좀 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개혁 등에 있어서도 국회가 힘을 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시는데요. 개헌이 만약에 논의될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비상계엄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정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